울릉도에 공항을 만든다고요? 그것도 바다 위에? 처음 이 말이 나왔을 때 세계는 웃었습니다. 일본 건설사 임원은 회의장에서 책상을 내려치며 소리쳤죠.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망상이요. 중국과 유럽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비꼬는 말들이 나왔죠. 비행기보다 땅값이 먼저 뜨겠네. 비 오면 또 배도 끊기고 비행기도 못 뜨겠지 뭐. 하지만 지금 무게 16,400톤, 높이 3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 동해 한가운데를 지나 울릉도 앞바다에 정확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불가능이라 했고 누구는 세금 낭비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어요.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한 노동자의 손끝에서 시작된 국가라는 이름의 약속이었죠.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MIT 출신 에럽 시니어 인프라 컨설턴트의 레이첼 슈나이더입니다.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공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일본 토모카케 회장이 강단을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국제인프라회의장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저는 뒷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회의록을 빠르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는 건 또 하나의 세금 낭비 쇼에 불과합니다. 일본 경제지 기자가 비웃었어요. 중국의 인프라 전문가도 가세했습니다. 그런 기술은 쇼핑몰에나 쓰는 겁니다. 공항에는 결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들과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 게다가 울릉도 같은 외딴 섬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날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에럽 런던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화상회의 화면 속 프로젝트 매니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레이첼, 당신이 직접 현장을 봐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울릉도에 공항을 짓고 있는데 에럽의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 받은 서류 패키지에는 프로젝트 개요가 담겨 있었어요. 제 눈에 들어온 숫자는 충격적이었어요. 경제성 지표 0.77, 투자 대비 수익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숫자는 프로젝트 중단을 권고해야 할 수준이었죠. 일반적으로 1.0 이상은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0.77이라니 이건 거의 돈을 바다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한국 정부에서 제출한 공식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에럽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8시간 뒤 저는 서울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은빛으로 빛났죠. 평생 도시계획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서울의 밀집된 도시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좁은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브리핑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기술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제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울릉도는 연평균 140일 이상 배편이 끊깁니다. 주민들은 완전히 고립되는 날이 너무 많아요.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지만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도 없는 공항을 바다 위에 짓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음 날 울릉도행 헬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자란 저는 섬의 고립감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울릉도의 험준한 절벽과 깊고 푸른 바다는 마치 요새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강한 바람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토교통부 박성민입니다. 박성민 과장은 단단한 악수를 건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세계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비웃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낮은데 왜 이런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까? 헬멧을 쓰며 던진 제 질문에 박성민 과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때로는 숫자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전망대에 올라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대형 장비들이 마치 거대한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이미 인간의 의지로 변형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비웃든 말든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박성민 과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울릉도 주민들은 78시간 이상 소요되는 배편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연평균 140일은 완전히 고립되죠. 이 공황은 그들에게 생명선입니다. 박성민 과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라니. 그게 정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만한 가치일까요? 저녁 회의에서 프로젝트 총괄 김도현 단장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죠. 바다 아래 지질 구조부터 파도 패턴까지 모든 변수가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건 도박입니다. 이런 수심에서 공항을 지은 적이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도현 단장은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없었기에 우리가 처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숙소 창문을 통해 작업 현장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별들이 바다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인가. 다음 날 오후 저는 울릉읍의 중심가를 걸어 다녔습니다. 작은 섬이라고 해서 단순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공항이 생기면 정말 달라질까요? 길가에서 만난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분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날씨에 따라 살아왔어요. 태풍이 오면 2주씩 갇히고 응급 환자가 생겨도 속수무책이었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경제성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본 영상 속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김도현 단장은 벌써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군요. 오늘은 케이슨 하나가 도착하는 날입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케이슨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제 영상에서 본 그 거대한 구조물 말입니까? 맞습니다. 케이슨은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이죠. 평균 수심 23m에서 31m인 울릉 앞바다에 높이 28m, 무게 16,400톤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걸 30기를 설치해 활주로의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김도현 단장이 모니터를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3층 높이와 맞먹는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어요. 수치만 들어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실제 모습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포항 영일만에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 210km를 예인해 울릉도로 옮기죠. 한 기당 이동에는 약 122시간이 걸려요. 저는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동해의 거친 바다를 가로질러 이동한다는 말인데 그 위험성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해안으로 나가자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윤곽이 뚜렷해졌죠. 바다 위를 떠오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6번째 케이슨이죠. 김도현 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십 척의 작업선이 케이슨 주위를 에워싸고 정밀한 안내에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크레인이 작동하며 바닷속 기초 위로 케이슨을 내려놓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땅이 부족하면 바다를 만듭니다. 박성민 과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간 의지의 표현이었고 국가적 필요에 의한 과감한 도전이었죠. 이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바다 위의 예술입니다. 감탄을 금치 못하고 말했습니다. 김도현 단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 케이슨들은 방파제 역할과 파도 분산, 그리고 활주로 기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죠. 국내 공항 건설 사상 최초로 적용하는 공법입니다. 바다 위에 있는 그 거대한 구조물을 바라보며 세계가 불가능하다 외쳤던 프로젝트가 실제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케이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영일만 조선소에 도착하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정진호입니다. 여기서 케이슨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3세의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작업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진호 씨는 잠시 케이슨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저는 30년 넘게 용접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은 처음이에요.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바다에서 설치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케이스 내부로 들어가 보니 복잡한 철근 구조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진호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 안쪽 철근들이 가장 중요해요. 200년에 한 번 올 파도에도 견뎌야 하거든요. 하나하나 손으로 용접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케이슨 하나 완성하는데 약 6개월이 걸려요.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양생시키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정진호 씨의 작업복에는 용접 때문에 생긴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이 이 거대한 구조물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진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제 이름은 남지 않지만 그 위에 비행기가 뜬다고 생각하면 딸한테는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만든 땅 위에서 비행기가 난다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작업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부심과 꿈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케이슨 운송 과정도 직접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예인선들이 케이슨을 끌고 바다로 나가는 모습은 마치 고래떼가 이동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에 하나씩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크거든요. 현장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높게 일어나면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상 조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최적의 이동 시간을 선택하죠. 위험은 항상 따르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122시간 5일이 넘는 시간 동안 동해의 거친 바다를 건너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케이슨들이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상상해 봤어요. 다시 울릉도로 돌아와서 케이슨 설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수중 작업자들이 바닷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크레인이 조심스럽게 케이슨을 내려놓는 과정은 예술에 가까웠어요. 1cm라도 어긋나면 다시 들어올려야 합니다. 김도연 단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작업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성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100%입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을 100% 성공률로 해낸다니.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아침 일찍 저는 김도연 단장과 함께 가두봉으로 향했습니다. 울릉도의 상징적인 산으로. 높이 194m의 이봉우리는 프로젝트의 또 다른 도전 과제였죠. 거대한 포크레인과 불도저들이 산을 깎아내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느껴졌어요. 이 산을 깎아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바다를 메우는 데 사용합니다. 자연의 균형을 맞추는 셈이죠. 한쪽에서 깎아내요. 다른 쪽을 채우는 겁니다. 김도연 단장이 답했어요. 발 아래로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오가며 암석을 날랐죠. 그들은 산에서 깎아낸 바위를 바다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이 작업은 경외감과 동시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어요. 현재 절취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작업 현황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24.7%입니다. 생각보다 진척이 느려요. 울릉도의 안반은 예상보다 단단했거든요. 바다 매립은 더 느려서 7.3%에 불과합니다. 김도현 단장이 가리킨 공정표를 보니 예상보다 한참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의는 약해 보이지 않았어요.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산을 깎는 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텐데요.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도현 단장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과 분진으로 민원이 빗발쳤어요. 그가 저를 현장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복원계획 설계도가 붙어 있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변형하는 거예요. 이 복원 설계를 보세요. 가두봉을 깎는 동시에 단계적 복원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절취 부분은 다시 초목을 심고 훼손된 지역은 자연 친화적 방식으로 복구하죠. 자연을 훼손하고 다시 복구한다는 게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 아닌가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연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는 최소한의 훼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 노력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매립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바다를 메우는 작업은 더 복잡했어요. 바위를 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과정에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이수진 과장이 다가왔어요. 이 바다는 우리에게 삶의 터전입니다. 생존을 위해 변형해야 하지만 최대한 존중하려 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지역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이 산을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무력해지는 것도 봐왔죠. 산이 깎이는 건 아프지만 그 희생이 우리의 미래가 될 거라 믿습니다. 한 노인의 말에 다른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이란 건 결국 사람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연과 인간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여정이었죠. 저는 그날 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보존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때가 있다. 울릉도는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울릉도에서의 셋째 날, 저는 이 섬의 실제 삶을 보고 싶었습니다. 김도현 단장은 저를 섬의 중심지인 도동항으로 안내했죠.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의약품과 신선식품이 들어올 예정이었죠. 하지만 아침부터 파도가 높아 결항이 예상돼요. 김도현 단장이 답했어요. 한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결항입니다. 제 손녀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오늘 꼭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 한마디가 울릉도 주민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항구 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울릉도 배편은 무려 153일이나 결항되었습니다. 연평균 140일 이상 결항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더 심각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2주 이상 고립된 적도 있어요. 중환자가 발생하면 해경 헬기를 불러야 하는데 날씨가 나쁘면 그마저도 불가능하죠. 저는 섬의 유일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식 장비는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외과 전문의는 한 명뿐이었고 응급 상황에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중증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장에게 물었죠. 포항이나 강릉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나쁘면 환자는 그저 기다려야 해요. 기다림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순간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외국분이시죠? 공항일로 오신 건가요? 67세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서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공항 건설을 평가하러 왔어요. 그럼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저를 병원 로비 의자에 앉혔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 손주가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이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배는 끊기고 헬기도 안 떴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하늘만 보고 빌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일 만에 겨우 헬기가 왔어요. 그 3일 동안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를 거예요. 손주가 제 품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김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공항은 사치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며칠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성 지표 0.77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고등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꿈과 현실의 괴리를 느꼈죠.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울릉도를 떠나야 해요. 주말마다 육지에서 레슨을 받고 싶어도 배가 결항되면 수업을 못 듣거든요. 최서윤이라는 17세 학생이 말했습니다. 항공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에요.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게 제 인생 첫 꿈이거든요. 서윤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공항은 그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꿈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죠. 저녁에는 공항 건설 사무실로 돌아와 미래 운영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울릉도까지 단 50분 소요, 50인승 항공기 운항, 하루 최대 200명 수용 가능한 여객 터미널, 연중 운항률 97% 이상 기대 등의 청사진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 된다면 울릉도는 완전히 다른 섬이 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시장도 지금은 5시간 이상 걸려야 갈 수 있는 곳들이죠. 하지만 공항이 열리면 모두 1시간 이내에 가능해져요.
이건 단순한 이동 시간의 단축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김도현 단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줄이었고 미래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에 새로운 제목을 달았습니다. 울릉공항, 고립의 섬에서 연결의 섬으로 공항 건설 사무실 회의실에서 저는 활주로 설계도를 펼쳐놓고 김도현 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숫자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1200m라고요? 이 활주로 길이가 맞습니까? 제가 설계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50인승 항공기인 ATR-42와 ATR-72 기종 운항을 기준으로 설계했어요. 김도현 단장이 답했죠. 이 길이는 국제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짧습니다. 미국 공항 설계 기준으로는 이런 지형과 기상 조건에서 최소 1500m는 되어야 해요. 특히 울릉도 같은 강풍 지역에서는 더 길어야 하죠. 제 전문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도현 단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문제로 지금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1500m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울릉도 주민대표단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인 박민호 씨는 분노를 참은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한테 활주로 300m는 생명입니다. 악천 후에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울릉도 인구 1만 명 중 8,000명 이상이 서명했어요. 독도에서도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국회에도 청원을 넣었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이유를 강조했어요. 300m 연장 시 약 1조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현 예산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비용 산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미터당 33억 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는 일반적인 공항 건설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산정 근거가 있습니까? 그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대신 EMAS 시스템 설치 계획을 설명했어요. EMAS는 활주로 끝단에 설치되는 특수 재질로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제동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EMAS는 임시 방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이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에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다른 지방 공항 설계 자료와 울릉도의 기상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울릉도의 강풍과 돌풍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심각했고 안전 마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재 설계된 1200m 활주로는 기술적으로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나 실제 운항 안전을 고려할 때 1500m로의 연장이 강력히 권고됨이는 예산 문제가 아닌 신뢰성의 문제임. 창밖으로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300m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안전과 불안 사이의 경계였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선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박성민 과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새로운 예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표지에는 울릉공항 총 사업비 조정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기 계획은 5조 원이었지만 2019년 기준 6조 6,133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7조 92억 원까지 언급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죠. 물가 상승, 자재비 증가, 설계 변경 등 여러 요인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활주로 연장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날 오후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대표들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정책은 위험합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주민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이건 300m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남아 예산 자료를 더 분석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비용 산정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흔적이 있었어요. 저녁에 김도현 단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논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도현 단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논쟁은 예산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예요. 만약 공항이 개항된 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활주로를 짧게 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예산 전쟁이 아닙니다. 생명과 책임이 서로 맞닿아 있는 곳이죠. 울릉도에서의 일주일째, 저는 정부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울릉공항의 기술적 안전 설계와 전략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방부 관계자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울릉공항의 가장 큰 기술적 도전은 바다의 거친 환경입니다. 이 공항은 어떻게 이런 극한 환경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기술 책임자가 대형 스크린에 도면을 띄웠습니다. 울릉 해역은 동해에서도 특히 파도가 거센 곳입니다. 우리는 200년 빈도의 설계파를 기준으로 방파제와 활주로 구조물을 설계했어요. 쉽게 말해 2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강한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목격한 케이슨 설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이 200년에 한 번 올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니 놀라웠어요. EMAS 시스템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활주로 끝단에 표시된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EMAS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입니다. 항공기가 착륙 시 활주로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특수 재질로 만든 이 시스템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멈추게 하죠. 울릉도처럼 공간이 제한적인 곳에서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예요. 회의가 진행되던 중 국방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민간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동해에서 우리의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에요. 독도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해양 영토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죠. 저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를 지도에서 확인했습니다. 불과 87.4km였어요. 이 공항이 완성되면 독도까지의 접근 시간이 얼마나 단축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현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배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헬기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요. 유사시 대응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거죠. 국방부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헬기 운항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상 조건에서는 18분, 악천후에서도 25분 이내에 도착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조종사가 설명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현재는 독도에 문제가 생기면 포항이나 강릉에서 출발해야 해요. 최소 2시간은 걸리죠. 하지만 울릉공항이 있으면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김도현 단장과 함께 울릉도 동쪽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독도의 위치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어요. 레이첼 박사님, 기술로 국경을 넓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바다로 하늘로 영역을 확장해 왔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곳에 건설되는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기술적 성취였죠. 다음 날 아침 해양경찰청 관계자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독도 경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현재는 울릉도에서 배로 출발해야 해요. 날씨가 나쁘면 며칠씩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공항이 생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져요. 오후에는 어업 관계자들과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이 해역은 우리의 주요 어장이에요. 중국 어선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빠른 대응이 어려웠어요. 공항이 생기면 순찰도 훨씬 효율적이 될 것 같아요. 어민 대표가 말했습니다. 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항 하나가 국가 전략의 축이 되는 시대 울릉공항은 그 상징이다.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공정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당초 완공 예정일이 2025년이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현 단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요. 자재 수급 문제, 지역 민원,
몇 차례의 현장 사고가 있었고 무엇보다 활주로 길이 논쟁으로 인한 설계 변경 가능성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구간도 있었죠. 현재는 2028년 3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어요. 오늘 기준 61.4%입니다. 가두봉 절취와 케이슨 설치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지만 바다 매립 부분과 여객 터미널 건설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3년의 지연이 있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레이첼 박사님, ARUP에 제출하실 최종 평가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박성민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작성 중인 보고서를 보여주었어요. 제목은 하늘을 담은 섬, 울릉공항 프로젝트였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경제성 수치가 낮고 세계 전문가들의 비판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회의실에 모인 엔지니어들과 행정 담당자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기술적으로는 혁신적이고 전략적으로는 필수적이며 인도주의적으로는 생명을 구하는 프로젝트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울릉도는 이제 외딴 섬이 아니라 국가의 최전선입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세계가 이제는 배우려 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케이슨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몇 주 전 이곳은 그저 깊은 바다였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새로운 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도전을 시작했습니까? 김도현 단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왔어요. 자원이 부족했기에 창의적이 되어야 했고 땅이 좁았기에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박성민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3년이 더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3년은 기다림이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 될 것이다. 울릉공항은 완성될 것이고 세계는 또 하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의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과 인도주의가 만나는 상징이라는 걸 말이에요. 세계가 조롱했던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정진호 씨 같은 노동자의 손과 김순자 할머니 같은 주민의 간절함과 박성민 과장 같은 공무원의 신념이었습니다.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